2026년 5월 대한민국 정부가 조용히 2천억짜리 상품을 내놓았는데 정작 그걸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주식 계좌를 열어본 적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 느껴봤을 거예요. 오늘은 오르고 내일은 내리고 뉴스 하나에 수십만 원이 공중으로 사라지는 그 기분을요. 어렵게 모은 돈을 넣었는데 순식간에 반토막이 나고 그때부터는 계좌 앱을 아예 열지 않게 되거든요. 적금을 성실하게 붓다가 만기 때 이자를 받아보면 허탈했던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3년을 꼬박 넣었는데 이자가 예상보다 너무 적어서 이게 뭔가 싶은 그 기분이요. 돈을 굴리는 건 어렵습니다. 아니, 어렵다기보다 무섭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잘못하면 잃고 잘해도 물가가 올라서 실질적으로는 손해인 이상한 구조 속에서 월급쟁이나 주부나 학생이나 늘 선택지가 없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주식은 위험하고 부동산은 돈도 없고 진입장벽도 높고 은행은 이자가 너무 적고 그 사이 어딘가에서 뭔가 괜찮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할 상품은 조금 달라요.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원금이 보장됩니다. 이자도 처음부터 확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주는 주체가 대한민국 정부예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먼저 이 상품이 뭔지 기본부터 짚어볼게요. 정부도 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도로를 깔고 학교를 짓고 복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세금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 정부가 선택하는 방법 중 하나가 국채 발행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가 국민에게 돈을 빌리는 거예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빌린 돈의 이자를 얹어서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면서요. 은행에 돈을 넣는 것과 방향이 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금은 내가 은행에 맡기고 은행이 나한테 이자를 주는 구조고 국채는 내가 국가에 빌려주고 국가가 나한테 이자를 주는 구조예요. 원리는 비슷하지만 약속을 지켜주는 주체가 민간은행이냐 국가냐가 달라요. 그런데 기존 국고채 시장은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거래되는 성격이 강했어요. 개인도 증권사를 통해 살 수 없는 건 아니었지만 절차도 복잡하고 진입 방법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마치 도매 시장에서만 거래되는 상품 같은 거죠. 그래서 정부가 2024년부터 일반 국민을 위한 전용 상품을 따로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개인 투자용 국채입니다. 소매 시장에 맞게 10만 원짜리 단위로 쪼개서 내놓은 거예요. 일반 국채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요. 일반 국채는 주식처럼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내려가고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라 잘못된 타이밍에 팔면 원금 손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개인 투자용 국채는 시장에서 거래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정해진 이자율이 만기까지 그대로 유지돼요.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경제가 흔들리든 말든 처음 약속한 이자를 그대로 받는 거거든요. 여기에 일반 국채보다 이자도 더 줍니다. 정부가 개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가상금리를 얹어주는 거거든요. 그럼 실제로 이자를 얼마나 주는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걸 먼저 말씀드려야 해요. 개인 투자용 국채의 금리는 고정된 숫자가 아니에요. 매달 바뀝니다. 구조가 이렇거든요. 정부가 전달해 시장에서 발행한 국고채 금리를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 가상금리를 더해서 매달 새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 금리와 다음 달 금리가 다를 수 있는 거고 1년 전 금리와 지금 금리도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26년 5월 발행 기준으로 3년짜리는 연 3.45%, 5년짜리는 가상금리 포함 연 3.83% 수준이에요. 10년짜리는 4.76%, 20년짜리는 4.91%까지 올라가고요.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이 2% 후반에서 3% 초반대 수준인데 특히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상금리가 크게 붙어서 격차가 벌어지는 구조예요. 장기로 묶어둘수록 정부가 더 많이 얹어주는 거거든요. 이달 정확한 금리는 미래 에셋증권 앱이나 기획재정부 국채시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청약 전에 반드시 최신 금리를 직접 확인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숫자가 매달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런데 어느 달 기준이든 구조적으로 달라지지 않는 게 있어요. 첫째, 이번 발행 기준으로 상당수 시중 예금보다 경쟁력 있는 금리를 제시한다는 것. 둘째, 내가 들어간 그달 금리가 만기까지 그대로 고정된다는 것. 셋째,
대체로 기간이 길수록 가상금리가 커져서 만기 보유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것. 이 세 가지는 변하지 않아요. 특히 10년물이나 20년물 같은 장기 상품은 복리 구조라는 점이 중요해요. 이제 이자가 붙는 구조라 기간이 길수록 수익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예를 들어 연 4% 복리로 10년을 넣어두면 단순히 4%를 10번 더하는 게 아니에요. 이자가 원금에 붙고 그 원금에 또 이자가 붙는 방식이라 총 수익이 48%가 넘어요. 이게 10년물, 20년물 장기 투자의 진짜 힘이거든요. 그럼 3년물 기준으로도 실제 금액을 비교해 볼게요. 연 3.5% 정도라고 가정하면 100만 원을 넣으면 3년 뒤 이자가 약 10만 원입니다. 은행 예금 2.8%면 같은 기간 이자가 약 8만 원 수준이에요. 차이가 약 2만 원이에요. 300만 원이면 이자 차이가 약 6만 원, 500만 원이면 약 10만 원, 1000만 원이면 약 2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같은 돈을 3년 묵혀뒀는데 은행이랑 국채의 차이가 그만큼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최소 청약 금액이 10만 원이에요. 목돈이 없어도 됩니다. 매달 청약이 열리니까 이번 달 30만 원, 다음 달 50만 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넣어가는 것도 돼요. 연간 한도는 1인당 2억이 상한선이지만 아래로는 제한이 없어요. 형편에 맞게 넣으면 되는 구조거든요. 원금 손실이 없다고 했는데 정말이냐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만기까지 들고 있다는 전제해 원금 손실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국가 부도를 선언하지 않는 한 이 약속은 지켜져요. 외환위기 때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대한민국 정부는 국채 원금과 이자를 한 번도 못 준 적이 없거든요. 다른 상품들과 비교해 볼게요. 주식은 회사가 어려워지면 원금이 날아갑니다. 잘 나가던 회사도 시장 상황에 따라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나기도 하고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가 되면 원금 자체를 돌려받지 못하는 일도 생겨요. 부동산은 팔기 전까지는 수익이 확정되지 않아요. 취득세, 양도세, 중개수수료가 줄줄이 따라붙고 부동산 경기가 나쁘면 원하는 가격에 팔지 못하는 상황도 생기거든요. 은행 예금은 원금이 보장되긴 하지만 예금자 보호 한도가 있어요. 2025년 9월부터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랐는데 그래도 1억을 초과하는 금액은 은행이 파산하면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채는 예금자 보호 한도와는 성격이 달라요. 예금처럼 금융기관별 보호 한도가 적용되는 구조가 아니라 국가가 발행한 채무로서 정부가 원리금 지급 의무를 직접 지는 상품이거든요. 금액 구분 없이 국가가 약속을 지켜주는 거예요. 물가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물가가 오르면 내 돈의 실질 가치가 줄어든다는 말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예금도 마찬가지예요. 적금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상 어떤 금융상품도 물가 상승을 완벽하게 막아주지는 않아요. 그 조건에서 비교했을 때 국채금리가 예금보다 높으니 같은 불확실성 안에서 더 유리한 선택인 거거든요. 단점 하나를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중도 환매를 하면 처음 기대했던 혜택을 상당 부분 포기하게 됩니다. 매입 후 1년이 지나면 환매 신청은 가능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원금과 표면금리에 해당하는 기본이자는 돌아오지만 가상금리 혜택이 날아가거든요. 5년물 이상이라면 분리과세 혜택도 함께 사라지고요. 원금 손실은 아니지만 처음 약속한 좋은 조건들을 다 포기하고 가장 기본적인 수준만 받는 셈이 됩니다. 재테크에서 자주 쓰는 방식이 있어요. 내가 가진 돈을 3가지 바구니로 나눠서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바구니는 당장 쓸 돈이에요. 생활비, 예비자금, 갑자기 쓸 일이 생길 수 있는 돈이에요. 이건 언제든 꺼낼 수 있는 통장에 있어야 해요. 두 번째 바구니는 1년에서 2년 안에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여행, 결혼 준비, 자동차, 이런 큰 지출을 대비한 돈이죠. 세 번째 바구니는 3년 이상 묵혀도 되는 여유자금이에요. 개인 투자용 국채는 이 세 번째 바구니에 속하는 돈으로 하는 거예요. 전 재산을 여기 몰아넣으라는 게 아닙니다. 당분간 안 써도 되는 돈의 일부를 여기에 두는 거거든요. 어떻게 살 수 있는지도 볼게요. 청약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매달 한 번씩 열립니다. 이번 5월의 경우 11일부터 15일까지 딱 5일이에요. 그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 달까지 기다려야 하거든요. 판매는
미래에셋증권 한 곳에서만 합니다. 영업점을 직접 가도 되고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미래에셋증권 계좌가 없다면 미리 만들어둬야 하니까 지금 관심이 생기셨다면 이번 주 안에 계좌 개설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경쟁이 치열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재미있는 구조가 있어요. 청약 물량이 초과되더라도 300만 원까지는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배정됩니다. 그 이상은 청약 금액에 비례해서 나눠주고요. 큰 돈을 넣는다고 싹쓸이할 수 없는 구조예요. 소액으로 청약하는 분들도 충분히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이번 달 놓쳤다고 끝이 아닙니다. 정부가 매달 청약을 받으니까 6월에도 7월에도 기회는 계속 와요. 사람들이 돈에 대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잃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반토막 나는 것, 그 공포가 많은 사람들을 투자 자체에서 멀어지게 만들거든요. 몇 년 전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렸을 때 주식 앱을 아예 지워버렸다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계좌를 보면 숫자가 줄어 있으니까 차라리 보지 않기로 했다는 분들이요. 그 심리가 이해됩니다. 인간은 원래 같은 금액이라도 이득보다 손해를 훨씬 크게 느끼도록 설계돼 있거든요. 10만 원을 버는 기쁨보다 10만 원을 잃는 고통이 2배 이상 강하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돈을 통장에만 묵혀두면 그게 사실은 잃고 있는 거라는 점이에요. 물가가 3% 오르는데 통장 이자가 1%라면 그 2%만큼은 조용히 증발하고 있는 셈이에요. 잃는 느낌이 없어서 모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매년 가치가 깎이는 거거든요. 냉장고 안에 얼음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녹아내리는 거예요. 월급을 받는 30대 직장인이 있다고 해볼게요. 10년 동안 꾸준히 돈을 모았는데 그 돈의 상당 부분이 그냥 통장에만 있었다면 10년 후 그 돈의 실질 구매력은 지금보다 작아져 있는 거예요. 반면 그 돈의 일부를 꾸준히 확정금리 상품에 넣어뒀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화려하진 않지만 착실하게 쌓여 있는 거거든요. 사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2024년에 처음 나왔는데 초창기에는 청약 미달이 반복됐어요. 사람들이 잘 몰랐고 5년이나 10년짜리 장기 상품 위주였으니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2026년부터 대대적으로 손질을 했습니다. 3년짜리 단기 상품을 새로 추가했고 장기 상품의 가산 금리를 높였어요. 퇴직연금 계좌 편입도 하반기 중 10년물과 20년물에 한해 DC형과 개인형 IRP에서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에요. 이게 정부 입장에서 왜 필요하냐면 개인이 국채를 많이 살수록 국가 입장에서 자금 조달이 안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인한테 조금 더 좋은 조건을 주면서 국채를 팔려는 건데 그 혜택이 고스란히 투자자한테 돌아오는 구조인 거예요. 서로 이득이 되는 거거든요. 세금 혜택도 짚어볼게요. 일반적으로 이자 수익에는 이자소득세 15.4%가 붙어요. 1,000만 원을 예금에 넣어서 이자를 100만 원 받으면 실제로 내 손에 들어오는 건 84만 6천 원이에요. 그런데 만약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서 더 높은 세율로 과세돼요. 이걸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하는데 예금 이자가 많이 쌓이다 보면 이 구간에 들어가는 분들이 생겨요. 개인 투자용 국채 5년물 이상은 매입액 합계 2억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돼요. 세율 자체는 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일반 이자소득세와 같은 수준이에요. 핵심은 세율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이 이자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금융소득이 많아서 종합과세 구간이 걱정되는 분들한테는 이게 꽤 큰 혜택이 되는 거거든요. 자녀 교육비나 결혼 자금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에 들어갔다면 대학 입학까지 10년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매달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10년물 국채에 넣어두면 대학 입학 시점에 원금과 이자가 확정적으로 쌓여 있는 거예요. 주식이나 펀드처럼 막상 써야 할 때 떨어져 있는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거거든요. 퇴직을 준비하는 분들도 활용해요.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관리가 필요 없고 시장 상황을 매일 볼 필요도 없어요. 한번 넣어두면 약속한 이자가 그대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사회초년생들한테도 맞는 방법이 있어요. 월급 받고 남은 여윳돈 50만 원, 100만 원씩 매달 조금씩 청약에 참여하는 거예요. 금액이 크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3년을 모으면 원금만 해도 상당히 쌓이고 이자도 함께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 수준에서 동결된 상태예요. 시중은행 예금 금리도 2에서 3% 수준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국채 금리가 그것보다 높다는 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만약 앞으로 금리가 더 내려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 예금은 만기 후 재예치할 때 낮아진 금리로 다시 넣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국채를 샀다면 앞으로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지금 약속한 이자를 그대로 받는 거거든요. 금리 하락기에 오히려 유리해지는 구조인 거예요. 반대로 금리가 오르면 다음 달 국채 금리도 오르니까 그때 청약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넣을 수 있어요. 매달 청약이 열리는 게 그래서 이점이 되는 거예요. 재테크의 본질은 화려한 수익률이 아닙니다. 잃지 않는 것, 그리고 조금씩 쌓아가는 거예요. 10만 원으로 시작해서 10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1000만 원이 되는 과정이 진짜 재테크의 모습이거든요. 한 번에 크게 버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잃지 않으면서 꾸준히 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반드시 큰 돈일 필요는 없어요. 10만 원짜리 청약 한 번이 그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재테크를 잘 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화려한 한 방을 노렸던 사람이 아니라 꾸준히 잃지 않으면서 조금씩 쌓아온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당장 큰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10만 원이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고 그 시작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재정 상황이 조금씩 달라져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하는 확정금리형 상품, 이번 발행 기준으로 경쟁력 있는 금리, 최소 10만 원부터 시작 가능한 접근성. 이 세 가지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상품이 주목받는 이유예요. 청약은 5월 1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이번 주 안에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만들어 두시고 청약 전에 그달 확정 금리를 꼭 직접 확인해 보세요. 본인 상황에 맞는 금액과 만기로 천천히 따져보시길 권해드려요. 3년 이상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여윳돈이 있다면 그 돈만큼은 국가가 보증하는 확정 수익에 맡겨두는 선택을 한 번쯤 진지하게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투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원금이 보장되고 이자가 확정돼 있고 국가가 약속을 지켜주는 상품이라면 적어도 그 돈만큼은 걱정 없이 잘 수 있는 거거든요. 재테크는 결국 불안을 줄이는 일이니까요. 큰 수익을 줬다가 잠 못 자는 것보다 작더라도 확실한 수익으로 마음 편히 있는 게 더 나은 선택일 때도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돈을 굴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어떻게 재테크를 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